안녕하세요. 작은 동네 세탁소를 운영 중인 40대 여자입니다. 어릴 적만 해도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씩씩하게 살았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외로움이 힘겹다 느껴질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있었답니다. 그 시기에 손을 내밀어 준 건 다름 아닌 남편과 시어머니셨어요. 이 두 사람이 있었기에 숨을 쉴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생후 18일이 되던 날, 미안합니다. 잘 키워주세요. 라는 쪽지와 함께 고아원 앞에 버려져 성인이 될 때까지 수녀님들의 손에 자라게 되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도 없고 따뜻한 품에 안겨본 적도 없지만 수녀님들의 사랑으로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어요. 들장미 소녀 캔디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고아원에 산다는 이유로 놀림과 조롱을 당했지만 저는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도 또 꺾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함께 살고 있는 어린 동생들에게도 절대 주눅들어 살지 말라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었죠. 얘들아, 우리가 이곳에 사는 건 절대 잘못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누군가가 고아원에 산다고 놀리더라도 절대 기죽어선 안 돼. 누가 욕하고 놀릴수록 더 당당해져야 하고 어깨 쭉 펴고 다녀야 돼. 알겠지? 세월은 속절없이 흐르고 흘러 하얀 속삭이 감싸져 고아원에 들어온 전 어느새 20살의 성인이 되어 자립할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고아원은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해가 되면 독립을 해야 했거든요. 제가 떠나던 날 아이들은 눈물바람으로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들이 전해주는 소소한 마음들도 뭉클했지만 무엇보다도 절 눈물나게 만들었던 건 바로 원장 수녀님이셨습니다. 제가 고아원을 떠나던 날 수녀님은 제 손에 돈이 가득 담긴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아니 원장님, 이게 웬 돈이에요. 원장님께서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내가 너 주고 싶어서 너 어릴 때부터 꾸준히 모아왔던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이 정도면 작은 달새빵 하나 정도는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야. 임정아, 내가 널 낳진 않았지만 넌 내게 아주 특별한 아이였어. 고아원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들어온 첫 번째 아이가 너였단다. 그래서 더 눈에 밟혔고 내게 1% 정도는 더 특별한 아이였어. 네가 언젠가 자라서 이곳을 떠날 날이 온다면 내 손으로 꼭 배웅하고 싶었어. 그리고 잘 살라고 꼭 행복하라고 직접 말해주고 싶었단다. 임정이 넌 똑부러진 아이니까 뭘 하든 잘할 거야. 난 그렇게 믿는다. 그날 원장 수녀님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고아원이 문을 열고 나서 처음 찾아와 준 첫 번째 아이라 더 의미 있었고 조금 더 특별했다는 말이 얼마나 마음을 울리던지요. 언젠가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전 20년간 자라온 고아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준 돈으로 작은 원룸 하나를 구하고 그날부터 미친 듯이 일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혼자 일어서기 위해선 돈이 꼭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전 닥치는 대로 일을 구하다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고 허름한 신발 공장으로 면접을 가게 되었죠. 저를 이리저리 훑어보시던 공장 반장님께선 제가 딱히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셨죠. 이력서를 보니 나이가 많이 어린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어린 친구들 채용하기가 좀 그래요. 공장에선 젊은 친구들 온다고 하면 환영이지. 환영인데 하루하고 그만둬버리고 일주일하고 그만둬버리면 또 다른 사람들 구해야 하고 또 처음부터 일 새롭게 가르쳐야 하고 그게 우리한텐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거든. 정말 할 수 있겠어요? 내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 아니고 그냥 걱정이 좀 돼서 그래. 네, 맡겨만 주세요. 온갖 잡일이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폐기 하나만 가지고 신발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장 내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대부분의 나이대가 50대에서 60대 정도라 그런지 텃세도 정말 상상 이상으로 어마무시했어요. 어떤 날은 정말 되도 않게 사소한 것으로 시비를 걸기도 하셨답니다. 이모, 저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너 지금 나한테 이모라고 한 거니? 얘 좀 봐라. 내가 어딜 봐서 이모야? 앞으로 나한테 이모라고 부르지 말고 언니라고 불러 언니라고. 그리고 이걸 왜 몰라? 가르쳐 줄 때 제대로 안 배우고 뭐 했어? 졸았니? 하여튼 이래서 어린애들 뽑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뭘 해도 야무진 구석이 없다니까. 이곳이 첫 사회생활이었는데 바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텃세구나 하는 것을요. 결국 버티고 버티다 못해 신발 공장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라는 걸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 김치 공장 그리고 염색 공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정말 어딜 가든 텃세가 존재했습니다. 일이 힘든 건 둘째치고 사람과의 사이가 좋지 않으니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특히 김치 공장에서 이모님과 언쟁을 펼치면서 들었던 말은 제 가슴속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들어보니 너 고아라면서? 에휴, 애가 이 모양 이 꼬라지니 부모도 알아보고 일찌감치 널 버린 거지. 이래서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은 한눈에 봐도 티가 난다니까. 그냥 태생부터 싹수가 놀랄 수밖에 없다니까. 20살 때부터 3년 정도 공장을 전전했는데 들어갈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탓에 나라는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걸까? 차라리 다른 일을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하던 무렵 예전에 서류를 제출했던 곳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도 섬유 공장이었기에 갈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지만 우선은 가보기로 했죠. 그곳에 계시던 대표님께선 제 이력서에 적힌 많은 공장들의 이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장 일이라는 게 원래 좀 그래요. 거기 오래 털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기도 하고 또 자기네들끼리도 파벌 싸움을 하거든. 그래서 아마 젊은 사람들은 얼마 못 버티고 많이들 나가곤 하죠. 우린 생긴 지 얼마 안 된 공장이라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계시긴 한데 다들 좋아요. 텃세 그런 것도 없고 다들 사이가 좋아서 오래 일하기 편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섬유 공장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연세가 꽤 되시는 분들이 제법 계셨지만 그분들 중 누구도 절 포함한 젊은 사람들에게 텃세를 부리거나 대우받으려는 분들은 없었답니다. 덕분에 전 3년 동안 돌아다닌 끝에 제대로 된 털을 잡을 수 있게 되었죠. 공장엔 20대인 제 또래들도 있었는데 그중엔 근로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주임님도 계셨어요. 주임님께선 저희 파트 이모님들과 유독 친하셨는데 저희 쪽으로 주임님이 오실 때마다 이모님들은 저와 주임님을 엮지 못해 안달이셨어요. 둘이 붙여놓으면 선남선녀가 따로 없다면서요. 그만하세요 이모. 저도 민망하고 주임님도 들을 때마다 민망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주임님이랑 친하지도 않다고요. 제 스타일도 아닌데요. 세상에 자기 취향대로 만나는 사람이 어딨어. 이모도 원래 이상형은 한진이 같은 남자였는데 지금은 완전 정반대인 남자랑 살고 있다. 사람 일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때는 그냥 매번 웃고 넘겼습니다. 어차피 그분과 저와는 이어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퇴근길에 주임님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이모님들의 농담이 떠올라 괜히 머쓱해져서 살짝 목례만 하고 지나치려는데 주임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임정신,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인물이 잘나진 않았어도 이래저래 뜯어보면 저도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닌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도 주임님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모님들이 하도 장난을 치시는 바람에 다른 분들보다 시선이 한두 번 더 갔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마음 한켠에 감정이 살짝 피어오를 낮추면 그때마다 정신 차리라며
지금이 연애를 할 때냐며 제 자신을 질책하곤 했습니다.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면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자는 그분의 제안에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여버렸고, 공장이 아닌 밖에서 만난 주임님은 생각 이상으로 정말 괜찮은 분이셨어요.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가 남을 배려하는 것이 너무 잘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이라면 내가 한 번쯤은 마음을 주어도 나쁘지 않겠다. 저 사람과 첫 연애를 하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결국 저와 주임님은 모두가 원하고 바랬던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임정 씨, 전 임정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해요. 학생 때는 어떻게 살았고 또 성인이 되어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다른 회사에선 어떻게 지냈는지도요.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나와는 다른 세상을 살아왔던 상대방에 대해 궁금해지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전 그에게 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내 이야기를 듣고 나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몇 번 저에 대해 물어봤지만 저는 그때마다 일부러 대답을 빙빙 돌리며 답변을 회피하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니 이후엔 더 이상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여느 연인들처럼 평범하게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때론 사소한 것으로 다투기도 하면서 4년이란 시간 동안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을 이어나갔습니다. 4년이란 시간 동안 저에게 변한 건 딱 두 가지였어요. 그의 나이가 30이 되었고 제 나이가 20대 후반으로 접어들었다는 것과 이젠 연애가 아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죠. 그는 저와 함께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어 했어요. 임정실 4년 동안 만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했던 게 있어요. 임정씨 앞으로 내 미래를 함께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 임정씨와 날 닮은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보고 싶다는 생각. 이런 말을 원래 멋들어지게 프로포즈하면서 해야 하는 건데, 임정씨 앞으로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미래에 임정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우리 결혼할래요? 결혼하자는 말은 제 심장을 뛰게 하기에 충분했지만 저는 선뜻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예비 시어머니 입장이라면 부모 없는 며느린 약간 망설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이 사람을 놓친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잘 맞다 싶은 사람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았기에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저의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도 정열 씨랑 결혼하고 싶은데 그 전에 정열 씨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4년 동안 만나면서 나에 대해 그리고 우리 집에 대해 물어봐도 계속 말을 빙빙 돌리기만 했잖아요. 사실 나 고아 출신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아서 20살 때까지 고아원에서 살았어요. 한 번도 부모 사랑이라는 거 느껴본 적도 없고 학교 다니는 내내 고아란 이유로 따돌림 당해서 그 흔한 친구도 한 명 없고 20살 되자마자 무작정 돈 벌고 싶어서 공장에 들어왔는데 돌아오는 건 텃세뿐이었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 없이 자란 티난다, 싹수가 노랗다는 말도 숱하게 들어왔어요. 정열 씨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보단 행복하게 살았을 거고 부모님께 사랑도 많이 받았을 텐데 이런 나라도 괜찮겠어요? 그동안 꽁꽁 감춰놨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변해 돌아서도 할 말은 없지만 한편으론 돌아서지 않기를 바랬어요. 옆에 앉아 묵묵히 듣고만 있던 그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저를 품에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오느라 너무 힘들었겠다. 많이 애썼어요.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예쁘고 반짝거리는 사람으로 잘 자라줘서 날 믿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임정 씨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난 더 확신이 섰어요. 평생 임정 씨 옆에서 웃게만 해주고 싶다고.
우리 꼭 결혼해야겠다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도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약속할게요.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웃게 해주겠다고. 나랑 결혼해 줄래요? 예상치 못했던 그의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털어놓아도 마음의 변화가 없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 나만을 바라보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죠. 결혼하자는 말에 고개를 끄덕인 전 그 주 토요일에 그의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찾아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4년 만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보니 무척이나 긴장이 되더라고요. 최대한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한 다음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혹시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를 하시면 어떡하지? 하던 그 순간 어머님께서 활짝 웃으시며 절 반겨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오는 길이 힘들지 않았어요? 어지간하면 밖에서 보자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바깥 음식보단 집에서 밥 해 먹이면서 조용하게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어서 앉아요. 입맛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저는 부엌에 있는 음식들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에서 먹던 급식, 공장에서 먹었던 도시락, 그리고 보육원에서 먹었던 밥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거든요. 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머님께서 해주신 집밥은 밖에서 사 먹는 비싼 음식보다도 훨씬 맛있었고 엄마 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제가 잘 먹고 있으니 어머님께서 흐뭇하게 웃는 얼굴로 생선까지 직접 발라주시며 제 밥 위에 얹어주셨어요. 난 얼마 못 먹는다면서 깨작거리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복스럽고 맛있게 잘 먹어주는 사람이 좋더라. 해준 사람도 뿌듯하고. 여기 이것도 좀 먹어봐요. 내가 직접 담근 겉절인데 아주 맛있어. 어머님의 따뜻함이 전해져서 괜히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겉으로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친 뒤 어머님께서 따뜻한 차와 과일을 내어주셨고 예비 남편은 통화를 하러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과 단둘이 남겨진 상황에서 어떤 말을 꺼내야 할까 하며 고민하던 그때 어머님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열이는 언제쯤 장가를 가려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예쁘고 착한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다니 이것도 내 복이야. 우리 정열이가 아직 모자란 구석이 많은 아이인데 말 안 듣거나 속상하게 하는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요. 요즘 시엄마들은 아무리 자기 아들이 잘못했어도 아들만 감싸고 돈다는데 난 아니거든. 당연히 며느리 편을 들어줘야지. 안 그래? 어머님의 말을 듣고 나니 이 집에 들어서기 전 이런저런 잡다한 고민들을 했었던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는 거 있죠. 이윽고 어머님께선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정열이 아빤 6년 전에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당시엔 우리 집이 엄청 많이 힘들었거든. 그 양반이 도박 빚을 남기고 가는 바람에 그냥 우리도 확 죽을까 말까 이런 고민까지 하던 때가 있었는데 악자까지 살아가다 보니까 다 갚아지긴 하더라고. 정열이가 그 당시엔 잘 웃지도 않고 매번 어깨는 축 처져 있고 그랬었는데 아가씨를 만난 뒤로부턴 거의 매일같이 웃기 시작해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리고 정열이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해도 괜찮을까 모르겠네.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 사실 나도 전쟁둥이 출신이거든. 그래서 부모님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에 저는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통에 태어나 돌무렵에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었고 전쟁 고아가 되어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그래서 커가는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또 서러움을 당했을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제 손을 살살 어루만지시며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어머님을 보며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참, 내가 너무 주책을 떨었네.
미안해요. 난 자식이라곤 우리 정열이 하나뿐이라 예전부터 딸 가진 엄마들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거든. 다른 사람들은 딸 같은 며느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라는 관계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는 관계라고들 하는데 적어도 우리만큼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딸처럼 생각할 테니까 아가씨도 엄마처럼 편하게 대해줬으면 해요. 내가 그만큼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어머님께선 정말 제가 태어나 만난 어른들 중 가장 깊이 있는 분이셨어요. 남들은 고부 갈등이다 뭐다 하면서 골머리를 앓는다는데 저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만 같았죠. 저도 가족이 없고 또 정열 씨의 집안에서도 부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에 소수의 가족들과 지인들만 부른 채 그렇게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결혼을 해서 가정이 생긴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더군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쌍둥이가 저희에게로 찾아와 주었어요. 쌍둥이 임신 사실을 제일 먼저 어머님께 알리니 어머님 뛸 듯이 기뻐하셨죠. 요즘은 하나 가지기도 힘들다던데 한 번에 둘씩이나 찾아와 준 거야? 세상에나 이게 웬일이니? 정말 축복이다, 축복이야. 아이 나오면 걱정은 하지 말거라. 내가 2명 한꺼번에 다 봐줄 테니까. 어머님의 말은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하는 빈말이 아니었어요. 힘겹게 쌍둥이를 낳은 뒤 어머니께선 여자 애를 낳으면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며 손수 보온병에 미역국도 끓여다 먹여주셨어요. 어머님, 몸도 힘드실 텐데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해 주시고. 내 몸 힘든 게 대수냐? 여자가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더군다나 하나도 아니고 한 번에 둘씩이나. 여잔 원래 애 낳고 나면 미역국을 많이 먹어줘야 하는 거야. 물론 여기서도 나오겠지만 엄마가 해준 거랑 의미가 같겠니? 자, 소고기도 듬뿍 넣고 푹 끓였어. 천천히 먹어. 그리고 아이들 돌 땐 집에서 돌잔치를 준비해 주시면서 이웃집에 직접 돌떡을 돌려주시기도 하셨답니다. 돌잔치가 끝난 그날 저녁 옆집 이웃분을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 낮에 떡 돌리고 가신 어르신 있잖아요. 시어머니 맞으세요? 며느리 자랑을 엄청 하시길래 전 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 시어머님이세요. 어머,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떡 너무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어딜 가나 제 자랑을 하시던 분이셨고 남편도 저와 아이들 그리고 어머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빛을 본 그 순간부터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내게도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 싶었는데 남편을 만난 뒤부터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공장 안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를 듣기 전까지 말이죠. 남편은 어느 날부턴가 손목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혼자서 근육이 움찔거린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선 조금 거슬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면 괜찮으려나? 요새 컴퓨터만 계속 써서 좀 많이 무리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정 많이 불편하면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에이, 뭐 이런 거 가지고 병원을 가. 이러다 말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날 오후 남편은 공장 기계에 손끼임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장 전체에 비명소리가 들렸고 다른 직원들은 일을 하다 말고 비명소리 근원지로 후다닥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엔 손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손가락을 절단해야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 지금 손가락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내분 혹시 최근에 남편분 행동이 좀 이상하거나 그런 거 없었나요? 뭐 말이 갑자기 어눌해졌다던가 혹은 걷는 게 좀 어정쩡해 보인다던가 그런 것들이요. 네? 그런 건 전혀 못 느껴.
최근 들어서 손목이 좀 불편하다고 했어요. 근육이 저절로 꿈틀거리고 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요. 아까 진단을 하는데 몸의 움직임이나 근육을 쓰는 것들이 영 불안해 보여서요. 어차피 손가락 골절 때문에 입원을 하셔야 하니 입원하신 김에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지만 혹시라도 이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로 가서 내일 오전에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밀 검사라니 손가락 두 개 으스러진 걸로 무슨 정밀 검사를 해. 엑스레이는 아까 다 찍었는데 나 아무 이상 없어. 건강해. 나도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잖아. 아무 문제 없음 다행인데 또 우리가 몰랐던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제가 짐진 무서운 표정을 짓자 남편은 못 이기는 척 정밀 검사를 받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손목이 불편하다 말하는 것 외엔 남편의 몸이 크게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어머님께서도 병원으로 찾아오셨고 함께 정밀검사 결과를 듣게 되었는데 결과를 보고 저희 세 사람은 충격을 받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고정열 씨는 루게릭병 진행 단계 같습니다. 현재로선 루게릭병을 완벽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긴 합니다만 근전도 검사 결과로서도 또 기타 검사 결과에서도 루게릭 환자 흡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아직 나이가 30대신데 이 정도 수치라면 진행이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몇 번 접한 적이 있었기에 어떤 병인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으로만 접했던 질환을 내 남편이 앓고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 밖으로 나온 저희 세 사람은 그저 말없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만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우선 일을 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기에 루게릭병에 사용될 수 있는 치료는 모두 다 해보자는 마음으로 주사 치료도 해보고 근육이 굳지 않게끔 하루하루 마사지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남편의 상태는 나날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어 갔어요. 미안해. 미안해, 여보. 내가 괜히 당신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나 병수발 들어주는 거 많이 힘들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미안하면 빨리 나와서 훌을 털고 일어나던지. 애들이 아빠 언제 오냐고 보고 싶다고 한단 말이야. 약도 꾸준히 잘 먹고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으면 다시 괜찮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 알겠지? 남편을 위해서라면 저는 못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 모두 남편에게 가도 좋으니까 제발 노력한 만큼은 좀 나을 수 있게 괜찮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두 손을 모으고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그 어떠한 치료도 루게릭병 진행을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병은 모터를 단 것처럼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엔 걸음도 걸을 수 없고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해져 침대에 누운 채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되었고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려서 아빠가 언제 오냐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되려 일을 마치고 남편을 간병하고 들어오는 저의 어깨를 말없이 주물러주곤 했죠. 더 이상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남편을 돌보면서 수도 없이 무너질 뻔했지만 저만 바라보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신줄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그맣던 아이들은 어느덧 20대가 되었고 남편은 여전히 침대 위에서 눈만 꿈뻑인 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집으로 오셔서 저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정희 너 내 세탁소 물려받아 운영할 생각 없니? 네?
어머님 세탁소를요? 왜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니 체력이 영 예전 같지가 않아서 그래. 예전엔 30분을 넘게 서 있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젠 관절이 안 좋아져서 10분만 서 있어도 다리가 저리고 아프더라고.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신장이 좀 안 좋잖아. 최근에 병원 가니까 신장 염증 수치가 좋지 않다고 푹 쉬어줘야 한다더구나. 네가 물려받겠다고 한다면 방법은 내가 다 알려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또 지금은 무인 빨래방이다 뭐다 하면서 세탁소들이 다 죽어가는 추세이긴 한데 우리 가게 몇십 년 단골들도 있고 하니 벌이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다. 다른 사람한테 인술해 주려고 하니 또 내가 몇십 년 동안 운영해 온 곳인데 이왕이면 믿을 만한 가족이 맡아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너한테 내 이렇게 부탁을 해본다. 어머님의 이야기에 저는 약간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곧 문을 닫게 되어서 가게를 물려받는 건 상관이 없었지만 처음 하는 일인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절 믿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제 안에 뜻이 있기도 하셨기에 저는 어머님의 세탁소를 물려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는 어머님께 드라이 클리닝이나 스팀 다리미를 사용하는 방법 등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가게를 혼자 운영하게 된 날 손님들이 많이 들려주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당황스러운 얼굴로 "여기 주인이 언제 바뀌었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전 활짝 웃으며 대답했죠. "저는 사장님 며느리 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께서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며느린 저한테 세탁소를 물려주셨어요. 어머님보다 한참 뒤처지겠지만 그래도 깨끗하고 예쁘게 세탁해 드릴게요." 아, 사장님이 볼 때마다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던 그 며느리였구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며느리라기에 얼마나 좋길래 저러나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했었는데 나 여기 30년 단골이에요. 잘 부탁해요, 예쁜 사장님. 오시는 단골 손님들마다 사장님 며느리라고 가게를 물려받았다고 말씀드리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대해 주셨어요. 처음엔 그저 이 일이 낯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손에 익으며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평화롭게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던 어느 날 오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아 "여보세요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큰아들이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할머니께서 쓰러지셨어. 지금 당장 서울대학병원으로 와. 빨리."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말을 듣고 저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갑과 겉옷만 챙겨서 가게 문을 잠그고 택시를 탄 채 서울대학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급하게 병원 입구로 들어서니 안절부절하고 있는 두 아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 할머니는 어디에 계시는데?" "구급차 안에서 다행히 의식이 돌아오시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 지금 초음파실로 들어가셨어. 자세한 건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거래." 의식이 돌아왔다는 말에 한시름 놓긴 했지만 그래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건강이 최근 들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더욱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3층에 있는 신장내과로 가라는 간호사님의 안내에 따라 3층으로 올라가니 바로 진료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놀란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고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께서 말없이 모니터만 바라보고 계시다 어머님의 검사 결과를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덕순 환자분께선 꽤 오래전부터 만성 신장염을 앓고 계셨어요. 이게 재발이 되거나 악화되지 않으려면 약도 꾸준히 드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고 또 피곤하지 않도록 스스로 몸을 신경 써 주시는 게 중요한데 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문제 없으시다가 올해 들어서부터 이렇게 수치가 많이 나빠지셨어요. 아무래도 연세도 있고 하니 그럴 순 있는데 혹시나 싶어 초음파도 해보고 피검사도 해본 결과 만성 신부전으로 확인됩니다. 한덕순 환자분의 경우엔 이제 투석은 아무리 해봤자 의미가 없고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 신장 이식뿐이에요. 그런데 맞는 신장 찾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다 언제 기증자가 나타날지 몰라서. 신장 이식이요? 그거 그거 가족도 가능한 거 맞죠? 가족도 가능한 거면 제가 할게요. 신장 한쪽 없다고 해서 인생 살아가는데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한테 가족은 저 하나뿐이어서 제가 해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아, 가족도 물론 가능은 합니다. 적합하다는 판정만 뜬다면 말이죠. 이것도 절차가 꽤 까다로운데 혹시 따님 되시나요? 직계 가족이라면 일치할 확률이 높아서요. 아니요, 며느리입니다. 검사 받아볼게요. 되든 안 되든 그래도 어머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검사 받을래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장 이식 검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였습니다. 검사 결과 공여자로 적합하다는 판정이 뜬다면 그땐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신장을 내어드릴 생각이었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세상 둘도 없이 특별한 존재였고 또 남편이 잘못된 것에 이어 어머니까지 잘못된다면 저는 살 수 없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죠. 우선 신장 이식 공여 조건을 들은 뒤 검사를 받으러 향했습니다. 제발 어머니께 신장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검사를 받고 난 뒤 어머님이 계시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임정아, 많이 걱정했지? 다 늙어서 이렇게 애들이나 걱정시키고 늙고 병들면 얼른 가버려야 하는데 저승사자가 꽤 늦게 데리러 오는구나. 아무래도 날 데리러 오다가 엉뚱한 곳으로 빠져서 길을 잃어버린 모양이야.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애들 장가 가서 증손주 볼 때까지 건강하게 사셔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건강해지실 테니까. 어머님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다시 어머님을 건강하게 웃게 만들어 드리겠노라고 말이죠. 그 옛날 어머님이 저에게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알려주신 것처럼요. 그리고 며칠 뒤 간호사님께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신장내과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니 선생님께서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으셨어요. 선생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저 신장 공유할 수 있는 거죠? 40년 넘게 살면서 그래도 술, 담배 안 하고 건강관리 나름 잘했는데. 최임정님은 신장 공여자 조건에 적합하지 않으신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공여 희망자가 신체가 건강하다고 해도 부적합이 뜨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안타깝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증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잡고 있던 끈이 확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치료를 받으며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한다는 사실에 진료실 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눈물이 펑펑 흐르고 말았어요.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울었다는 걸 숨기기 위해 두 눈을 꾹꾹 누르고 눈에다가 부채질까지 하고 들어갔는데 어머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또 미친 사람처럼 눈물샘이 펑 터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애가 나이 먹고 나니까 눈물이 많아졌네. 왜 또 어린애처럼 울고 그래? 그만 뚝 그쳐.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은 사는 동안 저한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진짜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정작 전 어머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 임정아, 사람에겐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세상에 내려왔다면 다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이치야. 따님이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렸잖니. 사랑하는 아들도 만났고 또 둘도 없이 소중하고 예쁜 며느리도 만나고 이렇게 손자들도 보고 살 만큼 살아서 이 삶에 대한 미련도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어머님은 저에게 따로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본인의 상태에 대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엉엉 목나 울었던 저와 달리 어머니께선 굉장히 차분하셨거든요.
마치 이렇게 될 거란 걸 다 알았던 사람처럼 말이죠. 신장 기증잔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고 약물 치료나 투석 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어머님의 상태는 나날이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제발 어머니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야속하게도 신은 태어나 처음으로 빌었던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아들들도 어머니께 신장 이식을 해드리고 싶다며 공여자 신청을 했지만 두 아들 모두 공여자로선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만 받을 뿐이었죠. 어떻게 해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든 치료 방법을 찾던 도중 어머님께선 만성 신부전 부작용 중 하나인 폐부종으로 인해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투병 4개월 만의 일이었죠. 남편은 현재 누워있는 상황이었기에 저 혼자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찾아와 주시는 문상객들을 맞이하는데 문상객들 중엔 저희 어머님을 담당했었던 신장내과 주치의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어머 선생님, 바쁘실 텐데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주시고 정말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한덕순 환자분은 제게 귀감이 되는 환자분이셨어요. 꽤 오랜 시간 본 환자분이셔서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 한번 드리고 싶기도 했고 또 우리 보호자분께 드려야 할 이야기도 있고 해서 왔습니다. 저한테 전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동안 있었던 진실을 말해드려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선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말이죠. 사실 저는 신장 공여자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식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게 된 건 어머님께서 이식을 거부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한덕수 환자분께서 이식을 거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모든 고통을 주기 싫다면서 말이죠. 며느리가 키워야 할 자식들이 있고 보살펴야 하는 남편이 있는데 혹여라도 이식을 했다가 합병증이 생기거나 잘못되면 감당이 안 된다면서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설득을 했는지 몰라요. 당장이라도 며느리한테 말씀드리겠다고 하면 불효령을 내리셨어요. 당장 병원을 옮긴다고 말씀까지 하셨고요. 그래도 말씀을 하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저희는 보호자뿐 아니라 환자분의 의사도 존중해야 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그동안 너무 고생만 하면서 살았다고 부모 없이 자라서 힘들게 컸는데 우리 아들한테 시집 와서 더 힘들게 살고 있다고 아들 병수발까지 해주며 사는데 자기까지 짐이 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빨리 가는 게 며느리한테는 더 도움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환자분의 간곡한 요청에 하는 수 없이 보호자분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틀어막고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당신이 아프신 그 와중에도 제 걱정밖에 하지 않으셨더군요. 너무 속상하고 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이야기를 전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어요. 마음 같아선 어머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엉엉 울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머님이 마음 편히 떠나지 못하실 것 같았거든요. 슬픔을 꾹꾹 눌러 담은 채 장례를 무사히 끝마치고 어머님 댁으로 가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생전 입으시던 옷들, 물건들을 태우기 위해서였죠. 사람의 온기가 없는 집으로 들어가 가장 먼저 옷장 서랍을 열어보았는데 그 안엔 오직 제 이름이 적힌 봉투 2장과 통장 하나만 들어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어머님의 유언장과 그리고 저에게 쓰신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임정희에게 아마 이 편지를 보았을 때쯤이면 난 이미 이곳을 떠나 넓은 세상을 훨훨 편히 날아다니고 있겠구나. 이 늙은이 떠날 때 되어 떠난 것이니 너무 슬퍼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인사를 오던 날 난 속으로 정말 많이 기뻐했단다. 이렇게 예쁜 아이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다니 꿈만 같았지. 너에게 말하지 않았다만 내가 본 어떤 여자보다도 네가 제일 예뻤다. 이건 세월이 흐른 지금도 변함없이 똑같아. 더 좋은 집으로 가서 호강하면서 살았으면 좋았으련만 우리 아들을 만나 팔자에도 없는 병수발하는 널 보면서 난 정말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 손글씨로 투박하게 써내려 가신 편지를 저는 차마 다 읽지 못했어요. 눈물은 장례식장에서 다 흘렸다고 생각했는데 편지를 읽으니 계속해서 미친 듯이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래도 써주신 이야기들은 다 읽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애써 감정을 누르고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임정아, 우리 다음 생엔 꼭 엄마와 딸로 만나자꾸나. 다음 생에 그렇게 만나게 된다면 그땐 네가 이번 생에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 내가 배로 돌려줄게. 네가 힘들고 슬플 땐 기댈 수 있는 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또 기쁠 땐 마음껏 끌어안고 웃으면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마. 이번 생의 인연은 아쉽게도 여기서 끝이 났지만 하늘에서도 여전히 내가 널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해다오. 가족의 인연으로 만나서 행복했고 한없이 고마웠다. 그리고 유언장과 통장은 빼먹지 말고 꼭 읽어보거라.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봉투 안에 넣어두고 옆에 있던 봉투를 꺼내 어머님의 유언장을 천천히 읽어보았어요. 유언장 안에는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산의 100%를 며느리에게 주고 현재 이 주택도 저에게 증여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통장 안에는 어머님이 살아오시면서 모으신 전 재산이 들어있었죠. 통장 사이엔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은 돈이다. 내 돈이라서 아까워서 못 쓴다 생각하지 말고 힘든 순간마다 망설이지 말고 꺼내 쓰거라. 라는 쪽지도 함께 적혀 있었죠. 저는 어머님의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어머님이 하늘에서 듣길 바라는 마음에 혼자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는 동안 어머님을 만나서 정말 많이 행복했어요. 부모님에게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을 어머니께서 알려주셔서 저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나라엔 잘 도착하셨죠? 거기선 아프시면 안 돼요. 꼭이요. 그리고 다음 생엔 꼭 엄마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살다가 어머님 뵈러 갈 테니까 그때 저희 하늘나라에서 못다한 이야기 다 나눠요.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정도가 흐른 후 남편도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쨍하고 해뜰라 돌아온단다 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랫말을 참 좋아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림받고 공장 일을 하면서 부모 없는 아이라며 모욕도 숱하게 당했지만 결국 저에게도 가족이 생겼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족이 생겼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된 것처럼 먹구름 가득 낀 인생이라 할지라도 언젠간 그 구름이 걷히고 해가 뜨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